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던 중에 제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많은 분들과 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형틀 목수라고 해서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나랑 결혼할 무렵에는 완전히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력이 많고 기술이 좋다 보니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짓는 일에 불려나가 일을 하곤 했었지요. 사실 건축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수일이 힘들고 위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시간 동안 거저 생긴 경력이 아니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다 보니 일이 있을 땐 보수도 적지 않게 받았어요. 몸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서 남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더 열심히 일을 하더군요. 우리 딸 먹여 살리려면 할 수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면서 불러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저는 여보, 돈도 좋지만 몸 챙겨가면서 일해요.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당신이 없으면 저랑 수정이는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돌보면서 적당히 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남편은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해온 일이야. 눈 감고도 망치질 할 수 있다고.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사고 일어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집에서 수정이나 잘 돌보고 있으면 돼.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던 남편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업 중에 난 사고가 아니라 일을 하던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 중에 난 교통사고였죠.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큰 돌을 피하려다가 차가 미끄러졌고 남편이 운전하고 있던 차가 그만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남편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고가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위로금 명목으로 돈 몇 푼 지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며 입원비로 들어갈 돈이 많았는데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나중에 수정이 학교 가면 써야 한다며 모아둔 돈을 병원비에 전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지 몇 달 후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지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남편이 일찍 눈을 감아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씩 곁을 지키는 건 사람이 못할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낫지 죽어서 다 무슨 소용이냐며 오열했었지요. 아직 어린 딸은 아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해맑은 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눈물이 다 말라버려서 몸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어린 딸과 저는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하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돈도 병원비를 내느라고 다 써버려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쓰느라 빚만 잔뜩 늘었지요. 전세 들어서 살고 있던 집도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과 둘이서 당장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할 수 없이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언니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지내는데 형부가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네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군 식구가 생긴 게 달갑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부에게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형부,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이거 하나만 들어줘요. 내 한 몸이야 어디든 가서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수정이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딸 수정이 데리고 살면서 밥만 먹여줘요. 부탁드립니다. 내 말에 형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일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올해는 못 데리고 있는다고 가능하면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하더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거 알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언니네 집에 맡기고 저는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역 앞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잠깐 사는 건 몰라도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 사람 살 곳이 못 되더군요.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았는데 보증금으로 낼 돈이 없으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산동네였어요. 요즘 세상에 산동네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더군요. 마을 버스를 내려 울퉁불퉁한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면 제가 사는 집이 나왔지요.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곳이지만 그땐 그냥 발 뻗고 잘 수만 있어도 그만이다 싶었어요. 그곳에 정착하게 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오려면 하루라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고소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걸어 일을 하겠다 했었네요. 술을 파는 주점이었는데 이상한 일은 아니고 주방에서 안주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는 아가씨들이 나오는 단란 주점이었고 주방 일이 아니라 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술만 따르면 되는 일이고 원하지 않으면 이 차를 가지 않아도 된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여사장이 돈다발을 보여주며 일을 시작하면 성금으로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을 딸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서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이 차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그냥 서빙 보는 일이다 생각하며 견디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일이 편하고 돈도 많이 모이더군요. 손님들도 매너가 있는 편이었고 이 차를 강요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일할 때 입는 옷값이라고 얼마를 떼어가더니 화장품을 강제로 사게 하고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어도 벌금조로 돈이 나갔습니다. 참다 못해서 사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무섭게 생긴 남자가 와서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더군요. 여사장은 돈이 부족하면 이 차를 뛰면 된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나쁜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사장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아냐면서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만두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체도 없는 빚은 내가 갚을 의무가 없다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었지요. 그 순간 여사장이 내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장은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제삿날이 될 거라며 다시는 눈에 띄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더군요.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있는 돈을 모두 긁어모아 소주를 한 병 사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나가 보았더니 동네에서 자주 보던 이웃집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죠. 처음 산동네로 이사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호구조사를 하던 사람도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찌나 참견이 많고 잔소리가 심한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할아버지만 보면 피해 다니기 바빴죠.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그 할아버지가 집에 있었네 그려. 아니 집 앞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누구 보고 치우라고. 당장 나와서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데 잔소리까지 들으니 짜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남의 집 앞에 쓰레기까지 참견해요.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어휴, 술 냄새. 젊은 처자가 아침부터 술이나 마시고 잘하는 짓이다. 찍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치워. 할 수 없이 저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집 앞을 치우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자, 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그러고 있는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일은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다 치웠으니까 됐죠. 저는 골치가 아파서 이만 집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었지요. 이대로 돈이 다 떨어지면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었어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운명의 신도 나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방 한 구석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무시하고 있었더니 더 크게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주면 열어줄 때까지 두드릴 거다. 그러니까 어여 나와서 이 문 열어.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저를 본 할아버지는 갈 데가 있다며 다짜고짜 따라오라 하더군요. 제멋대로인 할아버지의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며칠 만의 외출이었어요. 앞서가던 할아버지는 한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줘 라고 하더니 저보고 밥을 먹으라 하더군요. 돈은 네가 내. 돈이 없으면 여기서 일하면서 갚든가. 주인장한테는 내가 다 말해뒀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식당 아줌마가 할아버지의 말에 빙그레 웃더군요. 그렇게 전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났더니 몸에 온기가 돌면서 힘이 나더군요. 식당 아줌마는 저 할아버지가 말은 저렇게 험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어제 우리 식당에 와서 사람 하나 써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질려서 그러겠다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는 그동안 계속 제가 신경이 쓰였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가 험한 꼴 당한 것 같아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것 같길래 어떻게든 끌어낼 작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나서서 처리하곤 했었답니다. 한마디로 그 동네의 대장 같은 분이셨죠. 암튼 그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식당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 오는 길인데 골목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군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무심코 골목 안을 보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아이들이 옆집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마 평소처럼 남들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질 나쁜 애들한테 걸린 것 같았지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때릴 듯이 손을 올려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무서운 줄 모르고 아이들한테 훈계를 하더군요. 그러자 아이들이 험한 욕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사람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장바구니를 휘두르면서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지요. 내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걸 본 아이들은 침을 퇴 뱉으며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고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큰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시더군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가야 돼요.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되니까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제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끝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더군요. 대신 일은 잘하고 있냐? 돈 적다고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 술은 그만 마시고 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당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불쑥 나타나셔서 제게 뭔가를 주고 갔습니다. 하얀 종이봉투에 담긴 붕어빵이었어요. 그걸 주면서 젊은 여자가 겁도 없이 그런 일에 나서는 거 아니야. 다음부턴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괜히 착한 척 하려다가 낭패 본다. 내 말 새겨들어. 알았지? 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붕어빵은 금방 사왔는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더군요. 한입 베어물고 나니 무뚝뚝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산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동네가 다 조용했습니다. 궁금해진 전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 병원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병문안도 갈 수가 없었지요. 연락도 되지 않아서 그냥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옆집에 기척이 느껴져서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계시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이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살도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거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갈 때가 됐나 보지. 병원에서도 치료 못 해준다고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대저도 집에서 대줘야겠다 싶어서 집에 온 거야.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달라고 그런다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식당 일이 끝나면 할아버지 댁에 들러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막무가내로 우겼지요. 그동안 할아버지도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식사도 만들어 드리고 약도 챙겨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언니네에 맡겨둔 딸아이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일하러 간 주점에서 나쁜 일을 당한 것도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본인 이야기도 들려주더군요. 할아버지도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큰 사고를 치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 하더군요. 그러는 중에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도망간 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더군요. 산동네에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니 다들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고 있었네요. 괴팍한 성격에 잔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아픔을 감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다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죠. 통증이 많이 심했을 텐데도 앓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꼬장꼬장한 분이셨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살림살이가 단촐해서 별로 치울 게 없었지만 마지막에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늘 쓰시던 앉은뱅이 책상 위에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았는데 그걸 본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 봉투는 할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서였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함께 들어있더군요. 그 돈은 그동안 고물상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딸이랑 같이 살 전셋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그 돈으로 산동네 단칸방 생활은 정리하고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튼 곳에 돈을 쓰면 혼내줄 거라며 잔소리도 잊지 않았더군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꿈에도 그리던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비관하며 모두 포기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를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해마다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려 맛있는 음식 실컷 드시고 가라고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